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걱정 말아요 그대는 성폭력 관련 소송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때 못 뵈서 그렇나? 왜 더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죠? 그 사이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청취자 직장과 직장에도 환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최 변호사님은 봄을 벌써 맞이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확 돌았습니다. 사무실도 확장 이전하시고 너무 바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그 법인 이경을 지난 4월 달에 설립했었는데요. 네. 제 목표가 5년 내에 서초동 최고의 로펌, 또 10년 내에 한국 내 10대 로펌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사를 하고 오늘 그 새로운 둥지를 틀었는데요. 네. 역량 있는 분들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섬기는 그런 제대로 된 로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는 그런 게스트분들이 신년 벽두부터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역시 우리 프로그램 함께 하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괜찮은가요? 이런 생각? 이거 요즘 말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도 또 새로운 전성기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이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성폭력을 폭로하는 그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폭로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 소송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범죄 중에 성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성폭력 범죄가 2006년에는 한 15,000여 건. 그런데 네. 2015년에는 3만 1,000건으로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성폭력 범죄 자체가 증가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전보다 그 여성분들의 권리의식, 신고의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신고했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여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수 범죄, 드러나지 않는 범죄보다 예전보다 점점 드러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폭력 범죄 뿌리가 뽑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점점 이렇게 많이 드러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적으로 점점 또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이.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못했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여성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여성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있었던 그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전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폭력 하면은 성희롱도 있고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고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그 처벌이 다른지요? 네. 간단 정리 딱 해드리겠습니다. 좀 가장 큰 그 용어를 봤을 때는 이것이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폭력이란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타인에게 성과 관련된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물리적, 언어적 폭행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형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게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할 때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이라고 하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 벌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강제추행이란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 뭐 사람의 신체 부위를 특정 부위를 만진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하는데요. 네. 지난주였습니까? 어금니 아빠. 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강간살인이었는데 사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에는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점점 높아져서 어느 순간 살인죄보다 사실은 강간죄의 그 어떤 성범죄의 그 양형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동해서 살인죄의 양형 기준을 조금 더 높인 그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법적 그 생각이 성범죄는 거의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제추행에 성추행, 뭐 성희롱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거기에 성희롱 아까 제가 그 말씀하다 빠뜨렸는데 네.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강간, 강제추행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평등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것인데 성희롱은 말씀대로 주로 직장 내의 상사나 직원, 동료 등이 채용이나 근무 과정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하는 성적 접촉이나 이런 불쾌한 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어떤 그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보복으로 적으로 해서 이제 해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그 업주가 처벌되는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그 이제 뭐 친고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친고죄라는 게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정말 당사자가 아니라면 뭐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재판으로 가면 법적 처분을 안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아마 이윤택 씨라고 전 그 연희당 거립회의 네. 그 예술 감독 문제가 바로 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 미투 운동을 하면서 고발을 했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범죄란 것이 한 10년이 넘어가면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는 이게 그 친고죄 한마디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벌써 10년이 훌딱 넘었고 고소 기간도 넘다 보니까 뭐 책임지겠다 뭐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네. 다만 그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도 2013년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다 보니까 고소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밝혀진다고 하면은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또 피해자들이 또 경찰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6277님 문자 주셨는데요. 항상 푸근해서 기대고 싶은 방송 YTN. 오늘도 유익하고 멋진 방송 만세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최 변호사님 팬인가 봐요. V하는 멋진 사진과 함께 최 변호사님 멋진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믿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874님 최 변호사님 축하드려요. 만나 뵙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이분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모시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일로 가셔야죠. 사무실에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의 인사 보내주고 계신데요. 사연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인데요. 10년 전에 학원 선생님에게 강간미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이 부분은 참 좀 안타까운 공소시효. 부분인데요. 예. 참 마음에 평생 아마 이게 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 기간 경과하면은 더 이상 그 처벌 국가가 형벌권이 소멸되게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건데요. 네. 실제로 그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또 예외 규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이게 미성년자에 대한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성년자인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년이 된 때로부터 해서 그 10년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또 아까 뭐 이영학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강간으로 인한 살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네. 있는 그 법조인과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시일이 좀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밝히는 과정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정말 네.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데 지금 뭐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때 실체적인 어떤 내용을 밝히기보다 제일 먼저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공소시효 내이냐 행위가 언제 일어났느냐를 봐서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하면은 그걸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버리는 것 같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이긴 하지만 이게 그 미성년자가 된 이후에 10년이 된지 여부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손해배상이나 아니면은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와 그 상의해 볼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 하나 더 사무실 계단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추행 무혐의, 무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황 증거가 전부고 상대가 전면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 그 인터넷에 올리거나 고소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네. 그 어떤 오히려 2차 피해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무고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무고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면서 상대방한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정말 허무맹랑한 고소를 했다고 하면은 무고가 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난 이후다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네. 설령 이것이 이제 그 증거 부족으로 해서 무혐의가 된다 하더라도 네. 무고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무고죄가 두려워서 어떤 그 고소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실명을 특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글을 올리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시다시피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고 사실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은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터넷에 누구를 특정해서 올리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상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인터넷에 올린 것이 어떤 그 직장 내에 그것을 고발하는 의미를 비롯해서 공공적인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고 할 경우에는 설령 인터넷에서 올려서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지만 네. 공공적 목적이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서 검찰에서 명예훼손을 무혐의로 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되 중요한 것은 어디에 밝혀서 뭐 그걸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법적 처벌을 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그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법적 정의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참 미묘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뭐 어제 뭐 그제 며칠 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지금 아주 유명한 배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실명은 아니지만 누군지 거의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그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그 여성의 성범죄로서의 피해를 배상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이없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사회 유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 얘기가 언론에 떠도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어떤 명예의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양자의 어떤
어떤 그것을 실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말에 신빙성을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하느냐 증거 확인이 부족하죠. 하급심 판례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떠냐 하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 피해자가 동료에게 사건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점, 그리고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성의 어떤 그 권익을 좀 더 보호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정말 어떤 근거가 없이 그와 같은 특히 이제 상사라든가 유명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무고로 해서 처벌되는 케이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고소나 글을 올릴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상의를 해서 대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오히려 그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문자가 사연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요즘에 이제 이것이 많이 표면화되다 보니까 자, 회식 자리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질문, 관계를 가져봤느냐, 바심 사이즈가 몇이냐, 원나잇 해보고 싶지 않냐, 여자들은 나이 들면 더 밝히지 않느냐 등등. 참, 제가 지금 이거 사연을 읽어드리지만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자, 그때마다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는데요. 요즘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거부하거나 불쾌했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까요? 하셨네요. 녹음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녹음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화 중에 녹음을 하는 것은 대화자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통화를 녹음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통신비밀법상 문제되는 것은 그 해킹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몰래 살짝 녹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어떤 불법 행위를 그 녹음, 그 증거로 남기기 위한 녹취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그 질문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케이스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등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성희롱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그 성적 기준, 그 성희롱의 기준이 있는데 옛날에는 지극히 좀 그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딱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그 성희롱의 전제인 성적 언동이란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와 관련되는 것이나 시각적 행위로서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서 이게 그 성적 구령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언어적 행동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체 사이즈라든가 남자친구와 어떤 관계를 했냐 이런 부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실무상으로도 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그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녹음하고 또 주위에 아마 다른 그 여성 직장 동료에게도 유사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사실 확인서 이런 것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856님. 청소년 남자애들 동성 간에 성기를 툭툭 치고 장난친 것도 형법상 처벌이 되나요? 부모가 고소를 했습니다. 와,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강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부녀를 간음했을 경우에는 강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리수 씨를 비롯해서 그런 트랜스젠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성전환자를 어떻게 되냐 해서 실제로 지금은 강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간음,
남자가 남자를 가늠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신체에 어떤 성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동성애 한 경우에도 지금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성적 폭행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명백히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그 권력관계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오히려 훨씬 더 엄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장난이라 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적 굴욕감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해자 측인지 피해자 측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년 남자라고 말하면 중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미성년자죠. 네. 그런데 미성년자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되지만 네. 14세 이상의 어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소년범의 특성상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위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소년원에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가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속히 사죄를 하고 피해 합의를 하시고 그 피해자 측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든 아니면은 피해자로서의 어떤 가해자 측의 어떤 그 합의 시도나 진정한 합의가 있다 그 어떤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형법상 동성 간의 추행도 형법상 내지는 그 성폭력 특별법상의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소년 그 남학생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비단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생 때는 또 그런데 또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그 성교육이라는 거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성교육 같은 거 학교에서 교육 받아본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구성애 선생님 같이 아우성, 네. 우리들의 아름다운 성 네.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실제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실무상 참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성적인 것이 개방되고 있는 부분인데 쉬쉬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성교육 또 피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0171번 쓰시는 분. 분명히 서로 좋아하고 썸 탔는데 이제 와서 여자 동료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카톡도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연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정말 그런 케이스가 참 난감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 이게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그것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그럴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결국 두 분이 주고받은 카톡 중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하나만 딱 떼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하지만 결국 지금 이 가해자라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아직까지 수사기관까지 가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납득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달리 여성의 권리의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운데에 어떤 그 중재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중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피해자분에게 정중하게 좀 사과를 구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서로 좋아하고 썸 탔는데 이 말이 정말 저는 다만 그 부분이 이제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 네. 여성적인 시각 특히 이제 본인이 상급자고 여성이 하급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본인 생각과 여성의 피해자적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네. 그런 점도 좀 더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사연이 많이 들어왔어요.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 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직장 상사의 8개월 전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업무 핑계를 대며 밤늦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답니다. 한동안은 집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스스로를 탓했는데요. 아무래도 성폭행으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이미 8개월이 지난 상태고 남은 증거가 없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 구체적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 좀 전에 드린 그 말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정말 이게 한 8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그 전으로 해서 동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얘기했는 것을 증거해 줄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런 수치스러운 어떤 피해 사실까지 밝히면서 이 사람을 무고할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났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투 그 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그 서재현 검사의 그 18년 전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반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떤 그 판단을 했을 때에 구체적인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 되는 사실 확인을 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서 직장 내 성추행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그 고충 처리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남녀 고용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규모가 작아서 이 부분이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진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위 사람들의 추가적인 사실 확인서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해서 외부에 이와 같은 진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미투 운동으로 밝혀진 이 성폭력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어떤 상하 관계,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다든가 하는 권력적인 우위에 있는 경우 이런 벌어지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사내 같은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다 이런 데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냥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너 때문에 회사 그렇죠. 분란 일으킨다 네. 하면서 잘라버리는 그런 네네.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용평등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그와 같이 이제 업주에 대해서 이게 그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면은 오히려 업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상 사문화돼서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하십시오. 네, 더 밝은 투명한 사회가 돼야겠죠. 여러 면에서. 네,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한 걱정 말아요 그대.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또 월요일에 함께한 시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곡으로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띄우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